네, 2012년 4회 6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61번 기존의 제품을 치수를 측정해서 도면을 만드는 작업. 기존의 제품의 치수를 측정해서 도면 만드는 작업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보통 만들고 싶은 제품을 치수를 측정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있는 제품을 도면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도면화 되어 있는 거를 제품으로 만드는 건데 그 반대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리말로 역공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역공학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공학이라는 말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프로세스와 반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번은 직전의 차에 똑같이 나왔었던 거라서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발광 기능을 가진 형광체 유기화합물,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형광체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발광형 디스플레이다. 그래서 색감을 떨어뜨리는 백라이트, 즉 후광 장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후광 장치나 백라이트, 백라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던 방막화가, 여기 보시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방막화가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었던 거를 이제 OLED, OLED라고 하고, 단점으로는 이 버닝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도 특징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3번 특징 형상 모델링의 특징입니다. 자, 특징 형상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피처 베이스드 모델링이죠. 그래서 이 특징 형상 모델링은 보시면은, 자, 라이브러리에 갇혀져 있는 형상 단위의 치수 조건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못따기 형상, 구멍 형상, 슬롯 형상 이런 것들을 갖고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갖고 치수나 크기를 변환시키면은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조합의 물체를 만들 수 있겠죠. 입체나 아니면은 여러 도면을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샘플을 갖고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샘플을 갖고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뭐 입체를 주든가 입체감을 주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을 특징 형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형상 구성 요소와 형상 단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걸 통해서 처음부터 선 하나, 점 하나, 뭐 원 하나 그리는 게 아니고, 이런 기본적인 형상 구성을 통해서 조합을 하거나 크기를 변화시켜서 모델링을 하는 게 특징 형상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컴퓨터 이동 자동 공정 계획이라는 CAPP라는 게 있습니다. 뭐 CAD, CAM, K 이런 약자들과 배를 같이 하는 건데, 이 CAPP라는 거를 연관해서 떠올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 형상 모델링이라고 하면 이 컴퓨터 이용 자동 공정 계획, 이 CAPP와 꼭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트위킹은 특징 형상 모델링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거고요. 자, 64번 이미 정의된 두 곡면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블렌딩을 의미하고요. 뭐 이런 곡면이 있으면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요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런 곡면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뭐 평면이나 입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를 블렌딩 기법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65번 제 2차원 좌표상에서의 동차 변환 행렬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ABCD와 관계가 없는 것,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ABCD와 관련된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있죠. ABCD. 자, ABC 스케일링 회전 전단을 각각 의미를 하고, MN은 이동, 이동하는 거. 그리고 PQ, 여기 있는 PQ는 투사 및 투영. 그리고 S는 전체적인 스케일링. 그래서 S 스케일링은 뭐 확대나 축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ABC는 스케일링, 회전, 전단 각각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가 없는 것, ABCD와 관계가 없는 것을 찾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MN과 PQ와 S 따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뭔지. 그래서 ABCD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네, 이동 변화는 ABCD와 상관이 없죠. 여기는 예, MN이죠. 답이 갑자기 안 보여서 예, 이것들은 다 ABCD의 변화좌표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66번 점 이미 P라는 점이 있습니다. 3,5에 P라는 점이 있고 원점을 중심으로 야 이게 점 P가 원점이라는 거죠. 원점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킬 때 회전한 점의 좌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반시계 방향을 양각으로 한다. 양의 각으로. 그래서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CAD 시스템에서는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보통 잡습니다. 각도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변환을 했다. 그럼 이 각도는 플러스 뭐 3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플러스는 생략을 하겠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 플러스 이 방향 마이너스로 보통 얘기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해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어차피 여기 다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자 변환 행렬 x-y- 얘를 구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주어진 점 P값 여기에다가 코사인, 사인,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요 변환 행렬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가 회전각이며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사인 90도, 사인 90도, 사인 마이너스 90도, 코사인 90도 이렇게 여기에 그대로 90도를 집어넣으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였으니까 그대로 90도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90도는 0이고 사인 90도는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90도는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90도는 똑같이 0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0, 1, 마이너스 1, 0 예, 이렇게 좌표를 우리가 뭐 지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67번 원뿔을 임의의 평면으로 교차시킨 경우에 나타나는 원추단면 곡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원뿔을 임의의 평면과 교차시켰다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이렇게 원뿔이 있죠. 이 원뿔을 임의의 평면과 교차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뭐 이런 평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누운 평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를 이제 시뮬레이션 한 그림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자, 원이 나올 수도 있고 타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질 수도 있고 쌍곡선은 요 두 개가 쌍인 겁니다. 그래서 요 쌍곡선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좌표가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쌍곡선이죠. 예, 쌍곡선 우리 뭐 예, 학창 시절에도 배웠던 뭐 쌍곡선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없는 건 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둥근 형상은 나올 수 있는데 각진 사각형은 나올 수 없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8번 모델링에서 은선과 음면을 제거하는 음면은 뭐 숨겨진 면입니다. 은선은 숨겨진 선이죠.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로 Z버퍼 방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예,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Z버퍼 방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Z버퍼 방법은 수많은 화소들만큼 많은 실수 변수들을 저장하기 위한 매우 많은 메모리 공간을 요구한다. 자, 매우 많은 메모리 공간 기억하시고 자, 임의의 스크린의 영역이 관찰자에게 가장 가까운 요소들에 의해 차지된다는 깊이 분류 알고리즘과 동일한 원리에 기초를 둔다. 이거 깊이 분류 알고리즘도 기억을 꼭 하시고요. 깊이 분류 알고리즘과 다른 점은 면이 무작위 순서로 투영된다는 거다. 그래서 Z버퍼의 특징으로 예, 무작위 순서로 투영된다.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거 Z버퍼를 이용한 음면 제거에서 법선 벡터가 관찰자로부터 먼 쪽을 향하고 있는 면은 가시적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 한번 해설을 보면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오고, 보시면 3차 메모리 렌더링 할 때 보이는 점에서 다각형과 같은 물체까지의 거리 Z값을 안전하게 보관해두는 기억장치다. 자, 기억장치입니다. 기억장치. 그래서 Z버퍼는 기억장치라는 거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 뒷면과 같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거나 물체의 어느 부분이 보이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직과 되게 실제로 시야와 관련이 굉장히 그대로 있는 거죠. 숨은 부분을 제거하고자 할 때는 Z버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또 후방향 제거 알고리즘, 깊이 분리 알고리즘 등의 방법도 사용된다. 그래서 숨은 부분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은선 은면을 제거한다 할 때는 일단 Z버퍼 방법을 떠올리실 수가 있고 또한 후방향 제거 알고리즘, 깊이 분리 알고리즘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시적이 아니고 안 보이는 쪽이겠죠. 가시적은 눈에 보인다. 비지블은 눈에 보인다는 의미인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야에 들어와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69번 캐드 용어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화면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선들을 잘라버리는 것을 우리가 트리밍이라고 한다. 이게 선들을 잘라버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보시면 트리밍은 도면 요소의 일부분을 지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잘라내는 작업이다. 선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과 좀 헷갈리죠 되게. 그래서 표시하고자 하는 화면의 영역을 벗어나는, 자, 이 말이 좀 핵심인데 만약에 이렇게 도면이 있고 도면에 뭐 윤곽선, 그래서 이 윤곽선까지가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화면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이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막 크게 그려져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트리밍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내가 그렸는데 요 중간에 선이 필요가 없다. 이럴 때 이제 중간중간 잘라내는 그런 의미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상의 영역에 표시되는 선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리면 막 이렇게 지금 모양이 생각이 나는 게 없어서 지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어떤 뭐 구조물이 있는데 내가 이 부분만 표시하고 싶다. 그래서 트리밍을 해라 하면 이 부분을 다 잘라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이렇게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잘라낼 필요 없겠죠. 트리밍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이 사이에 뭐 이런 선들을 끊는 것,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화면상의 영역을 벗어나는 선들, 이걸 잘라버리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물체를 관통하지 않는 홈은, 완전히 관통하지 않는 홈을 형성하는 특징 형성을 포켓이라고 한다. 네, 뭐 이런 거를 포켓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명령의 실행 또는 마우스 클릭 시마다 온 또는 오프가 번갈아 나타나는 세팅을 토글이라고 한다. 네, 토글이 이런 의미고, 뭐 쉐이딩도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명암이 포함된 색상으로 처리한 솔리드로 표시한 작업이다. 그러니까 모델이 뭐 와이어프레임이나 서피스 영상으로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완전 꽉 차 보이는 것처럼 솔리드 영상인 것처럼 쉐이딩하는 거, 모델에 명암을 주는 게 이제 쉐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쉐이딩은 좀 뭐 그늘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70번 컴퓨터에서 최소의 입출력 단위로 물리적으로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 빗 레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보시면,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최소의 단위라고 해서 비트를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최소의 입출력 단위입니다. 최소의 입출력 단위, 최소의 입출력 단위를 묻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코드 읽기를 할 수 있는 레코드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코드 다음에 있는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읽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 이거를 블록이라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와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 71번 다음 중 지정된 모든 점을 통과하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한 곡선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지정된 모든 점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스플라인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간단한 거고요. 자, 72번. 자, CSG 구조, 데이터 구조 또 나오죠. 계속 나오죠. 그래서 불연산, 합차적 이런 거 계속 떠올리시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고 데이터량이 적다. 예, 맞죠. 그리고 CSG 구조로 저장된 데이터는 비랩 데이터로 치환할 수 없다.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 CSG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모델링 입력 방법으로 불리한 작업만 사용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CSG는 이 불리한 연산에 의해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장된 입체로부터 경계면이나 경계선의 정보를 유도해내는데 많은 계산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게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근데 아까 1번 봤듯이 데이터 구조는 간단하고 데이터 양은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계속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헷갈리지 않게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데이터 양은 적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얘기죠, 서로. 73번 컴퓨터 하드웨어 중 수학적 계산과 논리적인 처리가 수행되어지는 것은 자, 수학적 계산과 논리적인 처리가 수행되어지는 것. 이거는 이제 CPU, 중앙처리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4번 다음 중 서로 다른 기종의 CAD 데이터를 호환하기 위한 데이터 포맷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5가지 이제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딱 봐도 이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5개 한번 다시 볼까요? DXF, IGS, STEP, STL, GKS 이 5가지가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내가 여기서 작업한 것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작업할 때 또 사용할 수 아예 없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 데이터 교환 표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확장자로 뭐 이 5가지 중에 이 확장자로 이렇게 저장을 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데이터 교환 표준이라고 하는 거고 이 5가지가 그 데이터 교환 표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 좌표계의 원점이 중심이고 경도 U, 위도 V로 표현되는 구의 매개 변수식으로 옳은 것은 뭐 이건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면좌표계와 보시면 구면좌표계를 적용하면 이제 도출할 수 있는데 이걸 뭐 하나하나 이렇게 다 유도해내실 수는 없으니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번이죠. 예, 2번으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자, 76번 일반적으로 3차원 좌표계에서 사용되는 동차 변환 행렬의 크기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3차원은 이제 3차원은 4x4 사열 행렬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2차원 데이터는 3x3를 사용을 한다는 거. 뭐 숫자 하나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7번 직육면체, 원통, 구등의 기본 도형에 대한 집합 연산을 통하여 형상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방식은 다 또 CSG 방식이에요.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런 데다가 이런 구입니다. 예. 구를 갖다가 같이 합쳤어요. 합치면은 혹같이 될 거고 빼면은 여기 뭉툭하게 이 부분만큼 무슨 운석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파일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직육면체, 원통, 구 같은 것들을 집합면산을 통해서 서로 합치거나 서로 빼거나 아니면 교차되는 부분만 사용하거나 해서 모델링을 해 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CSG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78번 디지털 목업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디지털 목업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해설을. 자, 목업이란 말이 상당히 또 많이 쓰이는데 디지털 목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지털 프로토타입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자, 프로토타입은 시제품을 만드는 건데 굳이 실제 제품으로 안 만들고 디지털로,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 CAD 시스템 등의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모업을 만들어, 자, 모형, 모업,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여러 기구학적인 동작 검증 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CAD 시스템에서 동작 검증이나 아니면 어떤 유한요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모업을 할 때 필요한 작업들이겠죠. 그리고 조립 및 분해 배치 등의 검증도 가능하다. 실제로 얘가 움직이다가 부딪히는지, 실제 제품이면 부딪히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냥 부딪혔다 하면은 부딪히네 하고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그래서 실물 모업의 사용 빈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당연히 그렇죠. 플라스틱 한 쪼가리라도 들겠죠. 실제로 하나하나 다 모형을 만들면요. 그죠? 그리고 간섭 검사, 기구학적 검사, 그리고 조립체 속을 걸어다니는 듯한 효과 등을 낼 수 있다. 예,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립체 속을 걸어다닌다. 아주 큰 제품이나 건축물 같은 거, 거의 그런 사이즈를 해석을 할 때는 그런 효과도 낼 수 있겠죠. 실제로 주택 같은 거 요즘에 설계할 때도 입체로 다 만들어서 실제로 다 시뮬레이션을 하고 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서피스나 솔리드 모델로 제품이 모델링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간섭이나 이런 거 특히. 조립체 모델링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조립체 모델링에 적용되지 못할 거 없죠. 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78번에 이제 목업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업에 대한 개념도. 자, 79번 곡선의 양 끝점을 P0와 PI 그리고 양 끝점에서의 접선 벡터를 P0 다시와 P1 다시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은 무엇인가? 이것도 좀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허밋 곡선이라고 있는데요. 허밋 곡선, 예. 허밋 곡선이라고 보통 있는데 이 곡선 방정식은 곡선을 표현하는데 두 개 이상의 곡선을 이용하여 복잡한 곡선을 만들 때 3차식이면 연결점에서 2차 미분까지 가능한 것을 이용한다. 여기서 이제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허밋 곡선은 3차식이면은 2차 미분까지 가능하다. 이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 4차식이면 3차 미분, 3차식이면 2차 미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이걸 갖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워드를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0번 공간상에서 선을 이용해서 3차 물체를 표시하는 와이어 프레임 모델. 자, 와이어 프레임 가장 뭔가 가볍죠. 가볍고 은선 제거 안 되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자, 3면 투시도 작성 용이하다. 용이하다. 예,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훨씬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투시도 작성할 때 렉이 덜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단면도 작성 불가능하죠. 잘랐을 때나 안 잘랐을 때 다 그냥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가능하지 않죠. 솔리드에서만 가능하죠. 물리적 성질은 속이 차 있어야 무게나 무게중심 같은 것들이 구해지겠죠. 그리고 은선 제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다시 그리지만 수습강을 갖고서 직육면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눈을 봤을 때 쳤을 때 이 뒤에 있는 선들이 안 가리지죠. 어떻게 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과목 여기까지 할게요.